제가 오늘 받은 주제는 품격 있는 대중관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목 자체가 품격 있는 대중관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말 품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중국 외교가 지금 난국에 봉착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저희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국에 봉착했으니까 이거를 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대응 전략을 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중 관계가 난국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이유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이유에서 보게 되면요. 오늘날 시진핑의 중국이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요. 일단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책무와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진핑 시기에는 최소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그런 작업에 이제 집중하라고 그렇게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등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로 사회주의 사상,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이제 정말로 무장된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발탁이 됐는데요. 시진핑은 이제 우리가 성장 배경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경로 활동, 그다음에 이제 발언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정말로 뼛속까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그러니까 2012년도가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진핑의 일련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특히 대외관, 그다음에 세계관을 보게 되면 지금 모든 것을 다 체제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현대화의 이제 강국 목표를 이룬다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는 반대 진영의 체제, 즉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능가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8년도에 독일을 제치고 제3대 경제 대국으로 올랐었고요. 2009년도에는 이제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네들이 한 나라만 추월하게 되면은 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나라는 여러분이 다 잘 알다시피 미국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을 정말 중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지금 모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열정과 정력을 다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체제 경쟁의 관점에서 지금 한중 관계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단은 민주 자본주의 국가고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한국과의 체제 경쟁이라든가 미국과의 체제 경쟁이 됐던 이런 그 한중 관계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국의 그 전략적 의도는 우리가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쌍계 병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이제 한반도에 정착시키는 건데 그 일환으로서 이제 평화협정이 이제 전제됩니다. 그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이제 대체하고 그런데 그 평화협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과 입장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중국은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오버롤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체제 경쟁을 벌여서 꼭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역시 이거는 이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3월 26일이었죠. 네,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제 정상회담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양국 지도자의 인식이 공동 성명에서 잘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장했던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쌍중단과 상계병영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공동 성명문에서 보게 되면은 쌍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이 되질 않았고요. 그래서 모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신에 상계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높았죠. 특히 1992년 한중 수교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졌던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이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제 작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러다임에 우리가, 저는 이제 한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 외교를 이제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정말로 우호적으로,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우리만의 그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과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었고, 이건 뭐 우리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그렇게 아직까지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도 어느 정도 상당한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특히 한중 수교가 92년도에 있었는데 1차 북한 핵 위기가 93년도에 발발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상승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을 아직도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러한 이제 한중 수교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1차, 2차 핵위기 사태가 다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우리가 중국의 가장 근접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거는 이제 또 중국같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우리가, 제일 근접한 나라로 위치하면서 정말로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그 기대는 이제 90년대는 이제 현실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현실은 또 2010년 때까지 이제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대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겪었지만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경제 수준을 이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중국이 취했던 그런 경제적 대응 조치에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이제 커다란 중국 시장을 이제 우리가 상실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항상 이제, 어, 우리가 중국과 정치적인 마찰이나 갈등이 유발되면 중국 시장 상실할까봐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이제 먼저 갖게 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중국에 대한 포비아를 이제 키워왔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 또는 이제 소극적인 그런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만에 하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도 우리가 너무 중국을 압박을 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도 발휘해라, 제재를 더 강화시키라고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중국의 비우호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 이제 사드 배치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중국이 취한 1년의 이제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몇 개 몇 개 산업이 이제 타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중국과 정치적인 갈등이라든가 마찰을 이제 빚게 되면은 중국의 보복을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악습관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왔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그게 계속해서 오늘날 미중 경쟁 관계에서도 미중 사이에서 계속해서 눈치 게임을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치 게임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요. 정말로 우리가 대중국 외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싶은지, 어떤 이익을 취하고 싶은지, 또 우리의 뭐 국익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지 등등 이러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중국과의 관계를 정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하고 싶은지를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하고 목적의식이 부족하면 당연히 우리가 정말로 외교 원칙도 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세울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고요. 그래서 원칙을 못 세우게 되면 전략도 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그야말로 그 외교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그 가이드라인에는 정말로 마지노선, 데드라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이제 다, 예, 설정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외교의 뭐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도 구상해내기 굉장히 어렵죠. 원칙은 정말 이런 외교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이 우리가 결국에 게임의 룰이 없이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없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여태까지 구비하는 데 소홀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략적 경쟁 대응을 이제 언급한 이유는 지난 한 4, 5년 보게 되면은 벌써 6, 7년 됐죠. 2016년도부터 그 정도 되니까요. 한중간에 해상 경계선이 없습니다. 해상 경계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세계가 수용하는 그런 이제 임시적인 해상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중 사이에 이제 특히 서해 바다가 굉장히 지역화이기 때문에 국경선을 뭐 12헬이나 뭐 배타적 수역 구역까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중간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간선이 지금 양 국가가 다 임시적으로 지금 수용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이제 오늘날 중국 해군이 매일같이 드나듭니다. 매일같이 넘나드는데 이것은 이제 중간선이 임시적인 국경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이거는 엄연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해상 주권을 이제 위반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군하고 우리 군당국도 이제 중국 군함이 매번 출범할 때마다 매번 같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의 대응을 이제 전략적 경쟁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그 중국 해군 군함이 우리의 중간선을 넘나드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제 한계 부닥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효했다면 아마 중국이 중단했을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중국의 해군 군함, 그다음에 어선이 정말로 우리의 바다에 정말 자의적으로 자기네 원하는 때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2020년 12월에 백령도 앞바다에 그 40km 전방에 중국 군함이 출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아무런 대응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요. 지금 뭐 동해라든가 남해도 지금 중국의 군함이 적지 않게 이제 드나드는데 그 숫자는 아무래도 어선에 비해서는 상대하게 적지만서도 이러한 이제 중국의 해상 그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대응이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뭐 사드 보복 때도 그랬지만서도 사드 문제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하여튼 중국과 정치적인 그리고 비경제적인 갈등 요인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권 국가로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대면하는 그런 양상은 많이 보이질 않았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으로부터 우리 국익에 위해받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불거질 때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중국에게 그 정말로 최소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대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지금까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태도를 보고 정말로 대면할 의지나 의사가 마저 있는지 그것조차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역대 정부가 결국에 중국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펼쳐오고 소극적인 외교를 펼쳐왔다는 그런 비판을 안 받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정말로 중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면할 의사나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는 곧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생시킨 그 중국 포비아를 탈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작년에 이제 한정수교 30주년이었지만서도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 외교에서 우리가 겪은 경험과 그다음에 그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이제 대중국 외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반도 통일에서 정말 중국의 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중국은 어차피 반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도 정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정말로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 문제마저도 우리가 정말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우리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서도 이미 5년 전부터 정말로 사드 제재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대중국 외교의 흑자 폭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드 제재가 발동했던 2016년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우리 대중국 외교 흑자는 매년 100억 달러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의 대중국 외교 적자가 그때부터 그, 그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급기야 작년에 들어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적자 국면에 이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지금 팽배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우리 경제 이익이라든가
우리의 경제 이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조정이 지금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우리가 문제의식하고 목표의식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칙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제의식하고 목표의식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몫이지만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으로는 이제 늘 모든 나라들이 다 통상적으로 하는 말을 모두 이제 공식화시키고 공개적으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내정 간섭이라든가 뭐 주권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뭐 내정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체제, 우리의 영토 이거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그러한 이제 그냥 말을 정말로 하지도 못했고, 이런 이제 원칙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정말로 제3세계 국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도 중국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이제 채택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지금 중국 측에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세에 대한 이제 판독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지금 우리의 한반도 가치가 정말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 성명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왕이 외교부장이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사항들 리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매년. 그리고 그 리스트는 점점점 커졌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와의 협력을 정말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미국하고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진전이 없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토 주권이라든가, 우리 뭐 해상 주권,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공에 대한 이제 중국의 침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독자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유효하지 않다 보니까는 중국의 이러한 침입행위가 정말로 급하게 늘어났죠, 최근 들어와서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 우방과의 연대, 연합, 동맹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텔 전략이라든가 쿼드에 참여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이제 움직이는 우리가 그 기법을 이제 배워야 될 텐데요. 동북아 국제 관계를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습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제 그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 취약점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이제 예를 들자면요. 일본이 중국을 움직일 때는 러시아를 이용하고, 러시아가 움직일 때는 중국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다. 일본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잘 활용을 하죠.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정말로 이게 관계 개선하는 움직임만 조금 보인다고 하면 제스처만 취해도 그 중국은 움찔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근한 사례가 최근에 들어서 한미일, 그 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이 되다 보니까는 중국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인민우호 대표단에 이제 그 인민우호협회, 중국 인민우호협회 회장이 이제 다녀왔었죠.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미중 경쟁 관계든 하여간에 뭐 포스트 코로나 이유든 하여튼 세계의 글로벌만이 재편되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갑이라는 거죠, 저는. 가령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든가 부품을 보게 되면은 이걸 제조하고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이 정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결국에는 중국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서구와 국제사회가 미국 시장하고 서구 시장에서 이제 자기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가 제조하는, 우리가 공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거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요. 우리가 AI든 빅데이터든 뭐, 저기 인터넷 상문화이든 양자 컴퓨터든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이고, 그다음 전기차는 당연히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지금 제조하고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중국산을 못 쓰게 하면 저희로서는 땡큐죠. 땡큐죠. 지금 미국도 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생각을 못해요. 일본도 못하고 있어요. 예, 유럽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외교가 앞으로 이런 레버리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